곧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효원 리베르사스 특강의 강의자이신 조환규 교수님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를 졸업하신 후 카이스트에서 이론 전산학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시고 현재 부산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로 계십니다. 컴퓨터 이야기, 급변의 과학 등 책을 편찬하셨고 경향신문의 과학 오디세이 칼럼과 한겨레 21일 과학 이야기를 3년간 연재하셨습니다. 특히 계산이론, 알고리즘 분석, SNS 분석, 생물 정보학 분야의 연구에 탁월한 실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빅데이터 시대의 새로운 산업과 그 명암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조환규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안 쓰면 잘 들려요. 잘 들립니까? 들려요? 네, 오케이. 그럼 말씀드립니다. 앞에 문 좀 꺼주시겠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100분 하는데 중간에 브레이크를 한번 가질 수도 있고요. 안 가질 수도 있고.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 아까 물어보니까 재밌다고 하는데 이번 주도 재밌게 여러분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 문제를 풀어봅시다. 여러분이 회사에 이제 면접 가면은 이런 식의 면접 문제를 주고 답을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 여러분이 지원자가 지금 사원인데 어떤 미국 업체에서 10개의 샘플을 보내라고 전화가 왔어요. 10개 샘플 한 개당 한 100만원씩 합시다. 샘플이 비싸죠. 그렇죠? 보내라고. DHL은 초특급이죠. 그러니까 샘플 한 개당 100만원, 그걸 다 무거운 거 보내니까 비용이 200만원에서 뭐 돈이 한 1200만원 정도 들겠죠. 보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오늘 내일은 연휴고 부장님은 출장 갔습니다. 자, 여러분은 저기서 어떤 답을 해야지 저 회사에 합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10개를 당장 보낸다. 내가 책임지고 100만원을 차고다 해가지고 일단 미국 업체는 그 전에 우리 회사하고 거래한 경험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보낸다. 두 번째는 10개 보내는 건 너무 손해다. 그래서 한 개만 보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안 보내고 그냥 부장님이 올 때까지 그냥 부장님이 미국에 연락을 해서 부장님 올 때까지 너 기다려라. 너 보낼 수 없다 이렇게. 네 번째, 그 위에 팀장님하고는 하고 내일까지 알려주겠다고 답을 하는 경우. 다섯 번째, 나는 책임이 없으니까 당신이 미국 당신이 그 부장한테 저 위에 부장한테 직접 이메일로 연락을 해라. 내가 이메일 알려줄 테니까 부장이 보내라 하면 보내주겠다. 이 답이 5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답을 해야지 취업에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답이 있습니까? 또 이렇게 생각했지. 야, 이 회사는 저기 회장부터 약간 좀 사람들이 꼰대스러운 거니까 일단 1번 하면 떨어질 것이다. 하지 말고 최대한 버텨서 3번을 하는 것이 저 회사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보통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답은 자, 1번 나는 10개 보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오케이. 자, 정답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게 이제 요 정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빅데이터 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 답을 하기 전에 다른 문제를 봅시다. 요즘 자소서를 쓰게 되면 인공지능 시스템이 자소서를 평가해서 자소서 면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찝어줍니다. 찝어준다기보다는 사람이 자소서를 보기 전에 예를 들면 뭐 10명 뽑는데 1000명 오면은 거기 있는 인사 담당자가 1000개를 다 읽어보기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10명 같으면 3배수를 컴퓨터 시스템이 30개를 자소서를 탁 뽑아줍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여러분이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인사 담당관에게 잘 보이는 자소서도 중요한 것 하지만 사실은 인공지능 그 시스템이 여러분 자소서를 평가하기 위해서 보는 것들에 관심을 두고 그 인공지능 시스템에게 잘 보이도록 자소서를 써야 되겠죠. 어떻게 쓰면 잘 쓸까? 인공지능이 좋아하는 단어가 있을까? 그런 걸 막 연구할 거예요. 인터넷 보면은 막 그런 거 선전해놨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자소서 걱정하지 마세요. 인공지능 시스템이 잘 보는 단어를 우리 회사가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막 뻥을 치거든요. 자, 이것부터 정답을 할게요. 이게 정답이 뭔가 하면은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정답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우리 회사에 1번이라고 답을 한 사람이 지금 우리 회사에 와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IBM. IBM은 저런 작업들을 1980년대 초기부터 다 했습니다. 그래서 IBM 여러분 시험 치게 되면은 적성검사 비슷한 것들을 한 200문제 정도 주는데요. 그걸로 뭐 답을 맞추려고 IBM 생각을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때 이렇게 찍은 사람이 IBM에 와서 얼마나 잘 일을 했는가 하는 데이터가 다 몰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자소서를 잘 써서 취업을 하려고 하면은 자소서를 쓰는데 고민할 것이 아니고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선배 중에서 취업을 한 사람이 그때 어떻게 자소서를 썼는가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과 학생들도 보면은 취업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죠. 특히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걱정할 게 아니고 먼저 선배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데 가서 간 선배들, 그 선배들이 그 안에서 얼마나 잘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IBM은 이런 식의 200가지 문항을 만들어서 사람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잘 평가합니다. 예를 들면은 재밌는 사례가 있었는데 제 밑에 한 3년 후배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컴퓨터 전공이에요. 컴퓨터 전공인데 IBM에 시험 치러 가려고 했는데 그때 IBM이 멀어서 그냥 자기 이제 다른 친구는 기상학 전공한 친구였어요. 기상학 전공한 친구인데 기상학 전공하는 친구가 뭐 컴퓨터를 뭘 압니까? 근데 이 친구가 야 누구야 IBM 시험 치러 가는데 같이 가자. 내가 혼자 가니까 너무 심심하다. 기상학 친구가 야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니 가서 그냥 그 시험 치면 IBM에서 밥도 주고 차비도 준다 그러더라.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시험을 쳤는데 컴퓨터 전공자는 떨어졌어. 그리고 문제가 컴퓨터에 관한 걸 묻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기상학 전공자는 IBM에 가서 합격을 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지. 그런데 IBM이 본 게 굉장히 정확한 게 그 기상학 전공자 학생이 IBM에 가서 금방 컴퓨터를 배워가지고 굉장히 일을 잘했어요. 잘해가지고 IBM에서 또 굉장히 진급을 빨리 하고 IBM 나와가지고 사월에서 굉장히 많이 벌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오래전에 만났는데 형님 작년에 내가 10억 손해봤다 그래서 10억을 손해봐서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원래는 40억 벌어야 되는데 30억밖에 못 벌어가지고 10억 손해봤다 그러더라고요. 대단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IBM은 그거를 1980년대부터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보통 보면 이제 회사에서 회장이 이게 3번이 답이지 어떻게 사원이 금방지게 저는 10개를 먼저 보내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 있죠. 그런 회사들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 합니까? 꼰대라 그러거든요. 데이터를 보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망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여러분은 뭐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래서 사실은 1번이라고 답을 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사실 10개를 보면 사실은 성격 급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외로 저렇게 보내는 사람이 굉장히 씩씩하게 일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수업을 하면 보통 보면은 내가 모은 빅데이터는 저 뒤에 앉은 사람은 좀 미안하겠지만 보면은 수업할 때 뒤에 앉는 사람들 앞에 앉는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내가 15년 동안 엑셀로 다 정리했어요. 해보면 뒤에 앉는 사람이 취업을 잘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뒤에 앉는 사람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 앞에 앉아야 돼요. 그거는 앞에 앉으면 많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런 룰을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은 뭔가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선배 중에서 취업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학과에서 학과 사무실 가면 그 조교수님들 알려줍니다. 성적 보면 썩 좋지 않아요. 뭐 3.3 정도? 뭐 4.5 만점에 4.0 되면 취업 잘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4.0은 회사에서 잘 받지 않아요. 왜냐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좀 이렇게 갈구면 회사 금방 나가거든요. 때려쳐 내가 딴 데 가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회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3.0에서 3.5 정도. 회사에서 꽉 누르면은 찍소리 안 하고 일할 사람 있는 사람 좋아합니다. 그래서 너무 성적이 4.5에서 4.3 정도 되면은 성적이 그렇게 좋은 사람 특징은 일반적으로 보면 개인적이죠. 그렇죠? 간섭 안 받고 혼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물론 뭐 일부러 나쁘게 받을 필요는 없겠지만은 성적이 나쁘다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가 내하고 비슷한 성적을 받는 선배들이 어디에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서 어떻게 하는가 연락을 해야 됩니다. 선배가 저 잘하고 있느냐, 승진했느냐 보고 만약에 그 선배가 3.2 받고 잘했다 그러면 여러분도 성적을 3.1을 만들고 그 사람처럼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빅데이터고 회사에서 그런 거 모아서 여러분들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소서에서 AI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자소서를 분석할 때 자소서만 보는 게 아니고 자소서에서 요런 단어를 쓴 사람들이 지금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 다음에 일을 맡길 때 얼마나 볼런티어하게 그 힘든 일은 출장 어디 멀리 험한 데 가는데 오면은 부장들이 야 저기에 뭐 어디 출장 갈 사람 있나 그러면은 뭐 떼잖아요. 그렇죠? 뭐 빚게 되고 할 때 뭐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친구들은 부장들이 그런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제대로 된 회사 같으면 다 집어넣거든요. 어떻게 어떤 그런 회사에서 일을 맡길 때 다 집어넣는 것들을 다 분석해서 이런 것들에 연관해가지고 그걸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배들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자소서가 최고의 자소서인가? 최고의 자소서는 없어요. 자소서 보면은 그 중에서 그러니까 자소서에서 제일 실패하는 건 뭔가 하면 자소서 회사에서 자소서 사는 거지. 그런 것들은 영혼이 전혀 없죠. 그렇게 자소서를 잘하는 사람들이 잘 없지. 보세요. 누가 A라 자소서를 사가지고 간 사람이 회사에서 잘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슷하게 되면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자소서 쓸 때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소서 스타디 보면은 동아리에서 일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 나는 동아리에서 희생하고 이런 걸 쓰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자소서를 받아보면은 그런 거 쓴 사람들이 80%예요. 그냥 그건 다 쓰레기통에 가는 것입니다. 자소서는 남과 다르게 써야 됩니다. 남과 다르게. 첫 번째 문장을 이렇게 쓰세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미친 사람인가 그러면은 그 자소서 보는 사람이 이상한 놈이잖아. 그러면은 밑에 보니까 공부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자소서 평가하는 사람이 일단 이놈을 그럼 면접에 불러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시켜보자. 그게 첫 번째 목표예요. 그런데 100장 받았는데 팔립상이 동아리 활동하고 어디서 미국 해외에서 의학하고 이런 것들 다 똑같잖아.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100장 중에 80장이니까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 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 게임을 경제학에서 마이너리티 게임이라는 소수자 게임. 여기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다수에 따라가지 않고 소수자가 되는 것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는 거예요. 금요일 밤에 학교 앞에 무슨 유명한 맥주집 있다. 사람들이 그때 가면 맥주를 할인한다 그러더라.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맥주 할인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그거 다 갈 거니까 비좁고 시끄러울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안 간다라고 내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이게 마이너리티로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전략을 써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좋아하는 문구는 없어요. 그 자소서를 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내가 학생들한테 하는 졸업하고 회사에 취업한 사람들과 계속 연락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전략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자소서를 아무리 잘 쓰려고 해봐야 좋은 전략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자, 이건 또 빅데이터인데, 이건 우리 컴퓨터 전공이니까, 이런 바탕화면을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학교에, 부산대학교에 90년에 왔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왔는데, 학생들, 이제 대학원생들하고 일을 하게 되면은, 대학원생들이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사고 나기 직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거든요. 첫째,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많이 깔리면, 속으로 이제 사고 터지기 직전이라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그거는 왜 그런지 모르지. 그런데 만일에 사고 나기 직전에 있는 바탕화면에 그림들을 내가 다 모아놨다 그러면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떤 경우는 잘 맞는 경우가 있고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잘 모으면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죠.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성 친구들 많이 있는데
경험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이성 친구하고 헤어질 때 나타난 시그널들 있잖아요. 그렇죠? 카톡을 보냈다가 안 보냈다가 이렇게 패턴을 다 기록해서 헤어진 사람들의 카톡 보는 패턴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누구하고 카톡 보낼 때 당신은 지금 친구하고 헤어질 가능성이 85%대 예측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우리 일상생활의 빅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지금이나 살아가는 거는 다 비슷해요. 우리가 2000년 전에 두 끼 먹고 지금 기고 잡아야 뭐 두 끼 정도밖에 안 먹잖아요. 3끼 정도. 그 다음에 그때나 지금이나 젊은이들은 언제나 철이 없고 2000년 전에도 그 다음 그렇게 반복되기 때문에 지난날의 과거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잘 우리가 가지고 저장하고 있다 그러면은 현재를 과거에 비춰봐서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지. 요즘 같은 빅데이터를 왜 그렇게 하느냐. 사람의 기억은 왜곡이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 젊지만은 조금만 지나면은 옛날의 추억들을 자기가 좋은 쪽으로 이렇게 왜곡해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컴퓨터에 넣고 인터넷에 넣어서 정확하게 예측을 하게 되면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그것이 빅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경험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 첫 번째 경험, 진화적 경험. 4천만 년 홍적색 때부터 진화를 통해서 사람의 몸에 각인이 되어 있는 경험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배가 고프면은 맛있는 거 보면 침이 나고 이런 것들은 진화적 경험이죠. 이건 이제 진화심리학이라고 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학문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가 생기고 나서 만들어진 역사적 경험이 이제 BC 1000년에서부터 문서에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현대 와서 우리가 이제 인터넷 시대 때 뭐 이런 카톡이나 뭐 트위터 이런 것들이 다 되는 세 가지 경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경험, 진화를 통해서 몸에 축적된 경험인데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 엄마의 헌신적인 자식 사랑, 할머니의 손주 사랑, 공포심의 원인이 높은 데 올라가면 올라가려는 심리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축적된 경험입니다. 이 강의의 주제는 아니지만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우리가 높은데 올라가서 쭉 밑에 보면 기분이 좋잖아. 우리 여러분 카페 가면은 창가에 앉으라 그래요, 그치? 밖에 잘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저기 바닷가에 호텔을 잡으면은 바닷가 쪽 보이는 호텔 방이 비쌉니다. 2만원, 3만원 더 비싸요. 그렇죠. 왜 사람은 높은 데 가서 밑으로 보면 기분이 좋을까? 물어보면은 기분이 좋으니까 기분 좋지 이렇게 하지. 그거 과학적 답변이 아니죠, 그렇죠? 왜 그 기분이 좋다. 다음에 왜 긴장하면 손에 땀이 날까? 뭐 보통 다 손에 땀이 나죠. 왜 엄마들은 자식들에 헌신적으로 사랑할까? 그게 철학하는 사람들은 그게 뭐 그냥 인본의 윤리다, 하늘의 뜻이다 그럴 텐데 그거는 과학적인 답변이 아니죠.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높은 데부터 이제 올라가려는 심리는 뭔가 하면은 4천만 년 전이나 지금 우리 몸이 똑같습니다. 옛날에 인간들은 발톱이나 이빨이 약하죠. 그렇죠? 약하기 때문에 냉수가 오면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언덕 같은 데 올라가서 쭉 이렇게 둘러보면은 다른 냉수가 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때 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경쟁에서 오래 살아남은 사람. 그래서 동물이 올 때 높은 데 올라가는 우리 인종하고 동물이 올 때 저기 굴 속에 들어가는 계곡으로 들어가는 인종하고 누가 살아남기 유리했겠습니까? 높은 데 올라간 사람이 유리했겠죠. 그런 사람들이 다 씨를 퍼뜨려가서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부모, 엄마의 헌신적인 자식 사랑도 마찬가지. 그것도 4천만 년 전에 자식을 놓아서 이렇게 막 이렇게 팽개치는 사람도 있었겠지. 예. 그 다음에 자식을 극진히 이렇게 키우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랬을 때 A와 A, 자식을 막 내팽개치는 그런 종족하고 자식을 챙기는 종족하고 어느 쪽 자식이 많이 퍼지겠습니까? 자식을 잘 케어하는 쪽 종족이 많이 퍼졌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남아서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게 이어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손에 땀이 나는 것도 마찬가지. 긴장하면 손에 땀이 나요. 땀이 나면은 나무를 잡고 위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줄다리 갈 때 손에 힘을 탈 때 맞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땀이 안 나는 사람들, 호랑이가 잡으러 왔을 때 다 잡혀서 죽겠지. 그래서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은 손에 땀이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한 가지 재밌는 예를 들어볼까요? 귀엽죠, 여러분들? 이게 강아지. 이거 요즘 학생들은 고양이도 좋아하는데, 강아지들이 귀엽잖아요. 그렇죠?
저걸 보고 안 귀엽다라면 좀 이상한 거지. 그거는 좀 각인이 잘못된. 아, 왜 귀여울까? 물어보면, 아니, 귀여우니까 귀엽죠. 교수님은 안 귀여워요, 이렇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왜 저런 거는 우리가 귀엽다고 생각할까? 고양이나 이렇게. 어린애도 귀엽죠? 어린애도 귀엽습니다. 그렇죠? 뱀 별로 안 귀엽지. 뱀 귀엽다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이지. 왜 그럴까? 자,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동물에나 대해서 귀엽다고 각인되는 것은, 우리, 꼬마들 보면 귀엽지 않다. 자기 자식이니까. 자식들 애들 보면은 특징이 뭔가 하면은, 귀여운 동물들을 보면, 대부분 몸에 비해서 얼굴이 큽니다. 보세요, 이거는. 얼굴이 반이죠? 그렇죠? 네. 새끼를 같은 경우에 얼굴이 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미키마우스를 처음 그렸을 때 미국에서 미키마우스는 이게 아마 1930몇 년도에 미키마우스예요. 정말로 쥐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키마우스가 어떻게 돼요? 점점 머리가 커집니다. 사람에게 귀엽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4,000년 전에 홍적세 때 우리가 각인된 마음은 새끼고 새끼에서 얼굴이 몸보다 크면은 귀엽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렇게 챙겨주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저것들은 변하지 않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 몸에 되는 것들입니다. 자, 두 번째 경험은 뭔가 하면 옛날에도 데이터 과학자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좋아하는 인데 이게 이제 사기를 쓴 사마천이라고 하는 중국의 역사학자입니다. 사기열전 여러분들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저 시간 나면 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사기열전 읽어보면은 사기열전은 그 옛날 중국에서 누구는 어느 성 사람이고 어릴 때 뭐 커가지고 어떻게 돼가지고 뭐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죽었다 이런 것들이 있고 누구는 뭐 사기를 치고 배신하고 이런 것들인데 이 사기열전 읽어보면은 재밌는 게 제 주위에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유형들이 여기 사기열전에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주위에 이런 사람 보면은 이런 친구들은 나중에 내한테 배신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많이 읽으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훨씬 더 쉽게 좀 빠르게 판단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해를 끼칠지 복을 끼칠지 알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서 다 정리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걸 사기열전을 잘 읽으면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른 또 이렇게 데이터 과학자들은 할머니 말씀, 그 다음 의사, 이런 경찰, 교수 이런 사람들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딱 사람이 딱 오면 다 알게 되거든요. 뭐 우리가 이제 교수 한 30년 하면 학생이 문 딱 열고 들어올 때 교수님 한 목소리가 들으면 이 친구가 뭘 항의하러 왔는지 뭘 부탁하러 왔는지 알게 됩니다. 그건 이제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머릿속에 그런 것 데이터가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경찰이나 식당 주인 보면은 여러분들 식당 주인 아시는 분들 보면은 손님이 문을 딱 드르륵 열고 들어올 때 저 사람이 진상 손님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해요. 친구들 의사들 보면은 의사 하시는 분들 보면은 문을 열고 더 걸어오는 발소리만 들어봐도 이 환자가 내 진료에 협조를 하겠다, 협조하지 않겠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아직 여러분 젊으니까 그런 경험이 많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같은 경험을 특화시키면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도 데이터 과학자를 하는데 문제는 이런 경찰이나 이런 뭐 예를 들어 내가 학생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문 열고 들어오고 교수님 하는 목소리만 들어도 이 학생이 뭘 할까 하는 것은 나는 아는데 그거를 새로운 교수한테 내가 전달해 줄 수 없잖아. 야, 김 교수 학생이 들어올 때 목소리가 톤이 85피치에서 90피치가 되면은 학생이 뭔가를 항의하러 올 것 같으니까 마음을 단단히 이렇게 내가 갈 수 없는 거. 그걸 그렇게 전해주기 힘든 것들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문제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컴퓨터나 클라우드는 아시죠? 클라우드는 컴퓨터인데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뭐 드랍박스나 그럼 네이버 있는 것처럼 여기다가 데이터를 넣고서 우리가 가져오는 것들 클라우드 시스템인데 이런 데에 저장해서 프로그램을 돌리면은 여기 있는 옛날에 우리가 사람이 하던 데이터 과학자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훨씬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게 이제 데이터 과학의 기본적인 모형이 되겠습니다.
할머니 빅데이터는 기억의 문제가 기억이 소실되죠. 그렇죠? 기억 공간에 한계가 있고 많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소방적 사고의 오류. 이거는 자신이 바라고 있는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높은 데서 뭐 물건에 떨어지려고 그러면 저거에 안 떨어질 것이라고 믿는 거지. 내 소망을 투영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왜곡시키고 추론 방법이 불안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옛날에는 인디언들은 그래서 인디언들의 역사는 문자가 없어가지고 제일 추장이 역사를 다 외웁니다. 다 외우면은 그 다음 추장 될 사람에게 역사를 다 외우게 해가지고 다음 역사를 사람이 기억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불안정한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비둘기집, 빅데이터 원리는 비둘기집의 원리인데요. 이건 수학하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비둘기 집이 9개가 있고 10마리 비둘기가 있으면은 10마리 비둘기가 비둘기집에 다 들어가게 되면은 2마리는 한 군데 들어가겠죠. 그렇죠? 저게 비둘기집의 원리입니다. 수학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 말은 뭔가 하면은 내가 분류한 사람 유형이 9가지 유형이 있어. 9가지가 있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10명 같으면 그 중에 2명은 같은 유형이겠죠. 그렇죠? 같은 유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에 내가 만약에 9가지로 된다 하면 그 전에 빅데이터를 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들을 충분히 분류할 수 있고 그거를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그 남녀 사귈 때 데이터 통역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통역. 남학생이 뭐 여학생 좁혀고 여학생도 남학생 좁혀나? 그건 잘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보면 안타까운 게 어른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남녀 사귈 때 약간 나이 든 어른들한테 가서 이렇게 보여주면은 나이 든 어른들이 야, 저 남자는 어떻다, 저 남자 뭐 이런 것들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보면은 어떤 두 남녀가 사귀는데 남자가 내가 볼 때 굉장히 그런 폭력성이 있어요. 있는데 야, 그 좀 그렇다 그러면 여학생이 뭐 그 여자가 아니라면 자기한테 너무 잘해준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경험이 많아가지고 남자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거 보면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누구누구하고 동서하고 비슷하네. 저런 데서 저런 술 마실 때 저런 행동을 하면 나중에 사람들을 패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 유형이 100명이 다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둘기집 원리로 사람들이 패턴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연관성과 상관성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데요. 상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데이터가 비슷한 유형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역별 교회에 있는 수와 강력 범죄 수와 비슷해요. 그 다음 예를 들면 뭐 코스피 지수하고 손아섭의 타율, 타이타닉하고 생존자와 보트 번호 볼자 이런 것들은 상관성은 있어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오를 때 손아섭이 잘 친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상관성이 있지만은 저게 무슨 저게 인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 상관성하고 인관성하고 다른 거예요. 그건 전혀 다른 것들입니다. 인관성은 주량과 휴대폰, 술 많이 마시면 휴대폰 많이 잊어버리죠. 술 많이 마시면. 그렇죠? 그 다음에 리포트 제출해서 성적은 이게 많으면 이것 높고 이게 많으면 이것 높은데 요놈은 이것이 요것을 이렇게 원인을 제공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원리는 뭔가 하면은 매우 많은 상관성 데이터에서 우리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인과성을 찾아가지고 인과성을 찾으면은 그것을 이용해서 사회를 개조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다.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상관성에서 인과성을 찾아내는 것은 사람의 머리로는 그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기계의 힘을 빌려서 상관성과 인과성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관성을 추출하고 상관성에서 인과성을 추출하고 인과성에서 이렇게 만들어낸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준비물은 반드시 과거에서 채취한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반드시 중요하다. 그 다음 추론 엔진, 컴퓨터 또는 사람, 그 다음 검정평가단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재밌는 그 앱이 있는데요. 어떤 앱이 있는가 하면 남녀가 소개팅을 받아서 데이트를 하잖아요. 그렇죠? 데이트를 합니다. 처음 소개받아서 하면은 그 앱을 켜놓고 서로 남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고 다 끝나고 나면은 그 앱에서
당신 둘이는 서로 앞으로 잘 될 가능성이 몇 프로다. 헤어질 것이다. 여자가 당신을 싫어할 것이다. 남자가 여자한테 관심이 없네요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앱이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나 하면은 약 5,000명의 남녀의 데이트 상황에서 앱을 켜놓고 그 녹음을 다 합니다. 남자의 웃음소리, 여자의 웃음소리, 남자가 이야기하고 나서 여자가 답을 했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목소리 크기, 이런 것들을 다 5,000쌍을 다 모아가지고 그 중에 헤어진 커플들, 그 다음에 잘된 커플들 다 따로 분류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 반반이라 합시다. 반반이고, 만약에 이 친구하고 내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는 데이터를 그 전에 있는 것들하고 비교해보니까 헤어진 커플들의 간격하고 더 많아요. 예를 들면 남자가 이야기하고 나서 좀 있다가 여자가 웃음이 나오고 웃음도 짧고 낮은 소리로 그런 것들이 헤어진 신호라고 하면은 비교하면 그러면은 당신은 헤어질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들입니다. 상당히 재밌는 앱이죠. 물론 그것이 우리나라의 상황이 맞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또 다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벤치를 하려고 하면은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남녀 데이트했을 때 나온 소리를 다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중장이 뭡니까? 데이터 5,000명에 대해서 그런 데이터를 모으는 게 굉장히 중장이에요. 돈이 많이 들겠죠. 자, 그래서 빅데이터 기반으로 한 응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입찰 전략인데, 이걸 좀 설명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입찰할 때 10억짜리 공사가 있다. 그러면 이제 건설업체들이 쭉 나오잖아요. 나오면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9억에서 11억 사이에 있는 가격을 3개를 샘플합니다. 그냥 랜덤하게 샘플을 해요. 샘플해서 그 3개 가격과 제일 가깝게 쓴 업체에게 그걸 돈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야 보세요. 9억에서 11억 사이에 10% 아래로 10% 사이에 하트면은 그 가격이 어디에 떨어질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까? 10억이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10억을 써야지. 10억 1,000만 원 쓸까? 10억 1,000만 513원 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랜덤한 가격이 내가 딱 떨어진 가격이 내가 바로 뒤에 있으면은 그건 공사를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10억을 쓰면은 10억 만원, 내가 10억 썼는데 다른 사람이 10억 만원을 썼어요. 근데 낙찰 가격이 10억 11,000원이 되면 그 사람이 가져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입찰할 때 떨어지는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뭔가 다른 사람이 여기 입찰 가격이 어디에 많이 넣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0억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지만은 여기에 따글따글 모여있으면 여기 넣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에 9,500, 9억 5천 정도 넣습니다. 9억 5천에 넣으면은 3개 샘플이 9억 5천에 떨어질 가능성은 작아요. 작지만 저쪽에 떨어지면 내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저거 뭡니까? 여러분 입찰 사이트 가면은 우리 부산시에서 저런 공사하는 업체들이 지난 공사에서 얼마의 낙찰가를 얼마에 넣었다고 하는 것들 다 그게 알려지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 데이터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넣는가 하는 것을 잘 피해서 가장 확률이 높은 쪽을 선택하게 되면은 입찰을 따게 되는 것들이죠. 저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업체가 있는데 저기서 낙찰률이 10%만 더 높아도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그 다음 빅데이터를 이용한 로또 전략. 로또 번호 우리가 했던 것을 10년 동안 다 모으면 로또 번호를 알 수 있을까? 그거는 모르지. 로또 번호를 100년 동안 모아도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로또 전략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로또 번호를 맞추냐? 자, 로또를 샀을 때 1등이 되면 좋겠지요. 1등이 되면 좋겠는데 1등 안 되면 안 되겠지. 근데 1등이 됐을 때 어떤 게 좋아요? 1등이 됐을 때 1등이 어떤 경우 1등이 18명이 있는 경우도 24명까지 봤는데 1등이 24명 그러면 전체 돈을 나눠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로또에서 중요한 전략은 로또 번호를 맞추는 것도 있지만 그건 거짓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내가 당선됐을 때 다른 사람들과 최대한 적게 나눠 먹어야 돼요. 내 몫이 많아야 되는 것들이지.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로또 번호 찍을 때 꼭 사람들이 찍는 번호가 있거든요. 로또 번호 몇 번까지 있습니까? 30번까지 있나? 그러면은
17번, 24번이 됐지 2번, 4번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추천하는 거는 로또를 여러분 사면요 번호를 1, 2, 3, 4, 5, 6을 찍으세요. 그 다음에 로또 당첨되면 거의 여러분 동시에 할 거예요. 왜냐면 그걸 거의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1, 2, 3, 4, 5, 6을 찍으면 안 될 것 같잖아. 그래서 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로또 번호 제가 뭔가 하면은 이거는 다른 사람이 안 찍는 번호를 내가 쭉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찍으면 이런 번호 잘 찍어. 이거 뭐 이렇게 그런 것들 해서 그걸 해서 하는 것들이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이용한 범죄 예방인데요. 이건 뉴욕시인데 뉴욕시에서 저기 뭐 술집에서 싸움이 많이 나는 데이터를 뉴욕에서 다 모아봤습니다. 모아보니까 데이터가 금요일날 저녁에 그 다음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을 때 뉴욕 양키스가 7회 역전 당했을 때 이럴 때 이제 막 치고받고 싸움이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저기 있는 뉴욕에 있는 그때 상황 또는 뭐 뉴욕 나스닥 지수가 떨어졌고 약 한 50개의 데이터를 해서 범죄가 많이 일어난 날들 엑셀로 다 한 다음에 현재 있는 데이터를 엑셀에 집어넣어서 옛날에 사고가 많이 났을 때 날짜와 날 상황과 많이 겹치면은 여기에다가 경찰을 쫙 보내는 겁니다. 보내서 범죄율이 35% 감소했고 근거율을 확 높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비싼 것들이 되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걸 위해서 범죄율 굉장히 낮췄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이제 다른 연구한 건데 학교에 보면은 학생들 중에서 과도한 애정 행각에 몰입한 학생도 있거든요. 뭐 이건 뭐 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번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내가 저 학생들을 한 15년 동안 엑셀로 내가 다 조사를 했어. 과도한 애정 행각을 하는 학생들. 남학생 A. 그래서 이렇게 애정 행각 강도를 A 제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 이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우리가 조사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상관관계가 확실히 있더라고. 과도한 애정 행각을 한 남학생 중에서 취업을 제대로 한 학생은 거의 하여튼 거의 없다 할 정도로. 그거는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상관관계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중에 어떤 거는 인과관계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취업에서 면접 담당하는 그게는 부장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면접할 때 어떤 학생이 제일 답답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면접을 이렇게 하면은 학생이 학생이 아니지 이제 취업 준비생이 질문하는 사람들의 의도나 이런 이게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상황을 판단해서 이게 지금 내가 여기서는 답을 할 필요가 없다. 이때 내가 강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잘하면은 통과할 수 있는 것들인데 어떤 학생들을 보면은 전혀 그런 문맥을 이렇게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이런 것들을 상관하지 않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막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인과관계로 내가 바꿔보면은 학교에서 이렇게 애정 행각을 강하게 하는 학생들을 가보면은 남학생들이 보면 첫째 보면은 일단 호연직이지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는 그 꿋꿋한 용맹. 그러니까 확실히 상황인식이 굉장히 떨어져요. 주위에 다른 친구들 이렇게 앉아도 그냥 짱 무시하고 가는 거지.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면접에 가게 되면은 내 추측건데 아마 상황을 잘 파악을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해서 그래서 취업을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위에 뭐 그런 있는 것들이 있으면 지금부터 데이터를 차고차고 모으면 쓸만한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데이터인데요. 나쁜 놈을 얼굴만으로 알 수 있느냐. 서양에는 이런 관상 안 믿잖아요. 그렇죠? 동양에는 우리 관상이라고 있고 관상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얼굴이 눈썹이 이렇게 뭐 남자가 양쪽에 붙으면은 뭐 눈깔이 더럽다 뭐 이런 이야기 뭐 있잖아요. 그렇죠? 미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관상이 아니고 놀라운 결과가 상해 교통대학 자올린구하고 지장이라니요. 상해 교통대학은 전문대학이 아니고 굉장히 좋은 대학입니다. 상해에서 중국에서 두 번째 좋은 대학, 제일 좋은 대학이 이공계에서는 청와대학이 제일 좋고요. 그 두 번째 좋은 대학이 상해 교통대학입니다. 자오통대학입니다. 아주 탑 오브 탑이죠.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범죄자와 일반인들을 구분하는 성공률을 89.5%나 되는 방법을 자기들이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교도소 가서 범죄인들 사진들 다 찍고, 그 다음 정상인들 사진들을 다 찍어서, 그거를,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막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실제로 이제, 그걸 다 돌려서 이제 우리가 모형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숨어놓은 데이터, 진짜 범죄인하고 일반인들을 딱 보니까, 진짜 숨어있는 범죄인, 이 사람은 범죄인, 이 사람은 정상인이라고 성공한 확률을 89.5%라고 맞췄다. 놀라운 거죠, 사실. 이게 논문이, 전 세계에서 깜짝이, 왜냐면, 미국 사람은 저런 걸 잘 믿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관상이 아니고, 그냥 얼굴을 찍은 상입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은, 쉽게 말하면 얼굴이 변한다는 거죠. 범죄인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논쟁이 많이 나왔던 것들인데, 내 생각에는 그렇게 터무니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아주 예리한 형사들을 보면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범인인지 물론 그 증거는 없는 거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을 잘 다스려서 사람 얼굴에 대해서 굉장히 그걸 많이 하게 되면은 적어도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죠. 더 잘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컴퓨터를 써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인공지능 시스템을 돌리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이제 연구가 좀 쉽게 되는 거는 저런 사진의 데이터를 확보가 그게 아무래도 이제, 사회주의 체제니까 저런 데이터가 좀 쉽게 확보되니까 그런 것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얼굴 인식하는, 컴퓨터 시스템은 중국이 세계 최고. 미국에서 얼굴 인식하는 대회 했는데 10등 안에 중국이 1등, 2등, 4등, 5등 할 정도로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건 조산화 시스템인데 보통 이제 애기들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이렇게 조산화 되면은 치료를 막 하잖아요. 하는데 조산화는 이렇게 일찍 나오는 애기지, 그렇죠? 근데 어린애들 달리 잘 울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애기가 밖으로 보내는 신호가 없어요. 신호가 없기 때문에 해야 될지 모르는데 온타리오 주에서 조산화에다가 센서를 쭉 붙여가지고 조산화가 나오자마자 그 다음에 모든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그걸 다 기록했습니다. 기록하고 요런 혈압, 요런 상태인데 요런 약을 주니까 좀 보존되더라, 이런 약을 주니까 나빠지더라 하는 것들 다 모아가지고 생기 데이터를 다 모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치료해서 24시간 내에 생명 요소를 탐지하고 생존율을 급격히 올린 거예요. 놀란 거지, 사실. 이건 뭔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동네 보면은 의사분들 중에서 굉장히 잘 보는 의사 있잖아. 우리가 이제 용한 의사라 그러지, 그렇죠? 간격을 지어주고 잘 낫고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산부인과 중에서 의사는 경험이 최고지. 의과 출신 있습니까? 의과 있어요? 오케이. 네. 있는데 몇 년 전에 우리 동네 의사 한 분이 아주 인격적이고 대단히 경험 많고 실력 있는 의사분이 본인이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 좀 안타깝죠, 그렇죠? 근데 돌아가신 것도 안타깝지만 더 안타까운 거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싹 사라지는 거예요.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의학 지식이 몇 년 있지만 의학 지식이 앞에 있는 사람이 지식이 50이다. 뒤에 있는 사람이 새로 지식이 40 같으면 50 더하기 40에 90이 되는 게 아니고 50에서 54가 되고 54에서 56이 되고 이게 굉장히 느리게 진보하는 것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머리에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체계화시키지 못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있는 온타리오에 이렇게 우리 인공지능으로 진료하는 시스템들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주 실력 있는 의사가 죽지 않고 천년만년 살아가는 것들, 계속 경험을 쌓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시스템이 있으면 앞으로 사람들보다 좀 더 진료를 잘하게 되는 것은 나는 그거는 명약 반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실력 있는 의사가 안 죽는 거지. 계속 저걸 쌓아나가는 것들입니다. 이런 상황, 이런 것들에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빅데이터 기법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시리가 구글에서 이렇게 구글에
음성인식 하는 거 있지. 해봤죠? 해봤습니까? 구글 되고, 맥도날드라 맥도날드가 떠요. 구글에서 말하면 인식 잘 돼요. 잘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공부할 때 90년대 이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사람 음성이 나오면 이게 기억인가, 안가, 이런 걸 막 분석해야 하는데 잘 안 되는데, 구글이 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음성을 대고, 여기다가 맥도날드 이렇게 하면은, 거기 있는 폰에서 여러분 음성을 이게 맥이다, 미연이다, 기억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음성 클립을 딱 찍어가지고, 구글 서버로 보냅니다. 음성 클립을. 그럼 구글 서버에서 그 음성 클립하고 제일 비슷한 것이 무언가를 찾아요. 찾아보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 음성 클립에 달려있는 부가 정보가 맥도날드입니다. 그러면 그 맥도날드를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글을 쓰려고 하면은 인터넷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재밌는 게, 구글에 음성인식 해보면은 경상도 말 굉장히 잘 인식 잘 됩니다. 원래 우리나라 말은 표준말 서울말이잖아요. 그렇죠? 경상도 말을 인식이 잘 된다는 이야기는 경상도 말이 인식이 많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 끄다라고 맥도날드 했을 때 맥도날드가 뜨죠. 그럼 여러분이 리턴을 탁 누르잖아요. 그 순간 여러분의 말이 구글 서버에 다시 음성 클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구글의 일꾼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을 내 음성 구글에 쓴다고 이야기한 적 없는데 그 여러분들 Gmail 쓰면서 다 한다고 다 동의했습니다. 그렇죠? 얄처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구글을 망하게 하려고 어떻게 망하게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구글 음성인식 되고 말도 안 되는 한국말 찡땅퐁 이러면은 홍당무 나오거든요. 틀렸죠? 그럼 내가 맞다고 엔터 칩니다. 그러면 잘못된 게 들어가잖아요. 그걸 계속 했거든요. 근데 구글 망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홍당무라 했는데 앞에 나오는 구글에서 뭐 홍금보 나오면 아니죠. 그럼 내가 밑에 걸 찾잖아요. 그렇죠? 밑에 걸 찾아서 리턴이 되면 그때 내 말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계속 주게 되면 구글이 되는데, 내 혼자 힘으로 구글을 망하게는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에 있는 지금 서버에 음성 클립이 몇 개 정도 있는가 하면은, 약 한 5조 개 정도가 있거든요. 5조 개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음성인식 못하는 거는 잘 쓰여지지 않는 단어, 맥도날드잖아요. 그렇죠? 맥도날드인데, 우리가 맥도날도,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 사람이 알잖아요. 받아 적어라. 맥도날도, 이러면 우리 맥도날도라 적죠. 근데 구글은 맥도날도 도로 인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맥도날도라고 하더라도 맥도날드가 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있는 것들만 그렇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 부산말로 여간이 시다발이 그런 데서 잘 찾아야 누가 그걸 많이 썼던 모양이지. 자, 그 다음에, 아슈엔펠트가 이제 읽어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거 와인 좋아하는 있으면 모르겠지만은, 와인 값이라고 하는 게 진짜 천천만 안 되려고 사기도 많고, 근데 이 사람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는 와인들, 그게 회사에서 맛있다는 이야기는 다 뻥이고요. 믿었지 못되고 해서 이 사람이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는 와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걸 빅데이터로 만드는 결과가 가격은 겨울 강수량에다가 요걸 곱하고 성장기 평균온도 수확 강수량을 쭉 만들어가지고 요게 가격을 이렇게 C를 빼면은 여기 가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가격에 비해 가지고 높으면은 그거는 비싼 와인이고 저거보다 싸면은 이건 더 좋은 가격이다. 이런 식으로 저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사람들이 맛있다라고 말을 한 와인들 수천 종을 뽑아가지고 데이터를 만들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와인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인공지능은 그냥 복잡한 프로그램 일종입니다. 특별한 게 있는 것들이 아니고요. 이제 인공지능의 구성 요소는 적응성이죠. 환경에 우리가 지능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적응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제 발표할 때 보면은 우리가 졸업과정 학생들 발표할 때 보면은 적응적으로 발표하는 사람이 있고 적응적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적응적으로 발표하는 사람은 회사에서 여러분들 그다음에 면접할 때, 주요 면접할 때 발표를 가려면 자기가 이제 공부하는 딱 10분 동안 발표를 합니다. 하는데 적응적이 않은 사람은 10분 자기가 준비한 거를 와가지고 그냥 1분에 한 장씩 10분 동안 탁탁 발표하는 그건 이제 비적응적이죠. 근데 잘하는 친구들은 가보면은
첫 번째 슬라이드 발표했습니다. 근데 심사위원들 약간 쉽게 생각하죠. 그럼 그거를 빨리 넘어갑니다. 근데 네 번째 문치를 딱 보니까 재밌게 생각하죠. 그러면 거기다가 약을 쳐서 좀 더 홍보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좀 더 재밌게 할 것, 좀 더 시간을 끌 것인가, 빨리 넘어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람인데, 비적응적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준비한 것을 계속 이야기하게 되는 것들이 비적응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인공지능이 뭐 굉장히 발달해서 어느 정도까지 인공지능이 발달했는가, 알파고가 사람이 이긴 건 오래됐죠. 그렇죠? 여러분,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까지 할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뭐 스타크래프트도 이긴다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문제를 들어서 해줄게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인터넷 가입할 때 이런 식의 글자를 많이 쓰죠. 글자를 쓰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요걸 글자를 읽고 쓰면은 이게 내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서 회원 가입을 해줍니다. 저런 거를 캡차라고 하는 거예요. 캡차 뜻은 Completely Automated Public Turing Test to Tell Computers and Human Apart입니다. 그렇죠? 있는데 요즘 컴퓨터가 저런 것들 중에 웬만한 것들은 다 풉니다. 예를 들면은 요런 문제, 이 컴퓨터 다 풀어요. 이 정도도 다 풉니다. 이 정도, 근데 저런 컴퓨터 푸는 거 못 봤는데, 물론 컴퓨터가 저런 거 안 풀지, 저런 거 풀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컴퓨터를 써가지고 하는데, 사람 회원가입 하나 하려고 그 컴퓨터가 저걸 동원해서 하지 않지만, 돈이 안 돼서 안 하는 것들이 컴퓨터가 저런 거를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점점 저런 거를 잘 푸니까 이건 중국에서 만든 중국 캡처고요.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하고 컴퓨터하고를 더 쪼개기 위해 가지고 점점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 이런 거 짜증 확 나죠. 그렇죠? 이거는 컴퓨터도 못 풀지만 사람도 못 풀죠. 이런 거 하면 그냥 키보드 던지고 싶죠. 그렇죠? 이런 거. 요즘 보면은 컴퓨터가 이제 점점 저런 문제를 풀기 때문에 컴퓨터를 떨어뜨리려고 어려운 문제를 내는데 그것도 사람도 어려워가지고 여러분 이제 회원가입할 때 그냥 보내기 몇 번 하잖아요. 나도 잘 모르니까.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컴퓨터하고 사람하고 차이가 점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문자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요런 사진을 주고 여기서 개를 찍어라 또 여기서 고양이를 찍어라 이런 문제 가지고 사람하고 컴퓨터하고 구분하는 문제를 썼습니다. 10년 전에 했는데 이제는 저것도 인공지능 시스템이 거의 완벽하게 풉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놀라울 정도지. 그래서 과연 사람하고 컴퓨터하고 이게 능력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요. 이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강아지하고 이거는 쿠키죠, 그렇죠? 나도 잘 모르겠다. 이 쿠키인가 이게? 그래 컴퓨터도 못 풀면 사람도 잘 못 푸는 문제가 됩니다. 그 말은 차이가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 여러분이 무슨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야, 이거는 사람이만 풀고, 컴퓨터는 절대 못 푸는 그런 문제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만들면, 이제 더 커내면은, 그게 대박이 나는 것이. 그렇죠? 그럴 때, 또 어떤 학생이, 뭐 이렇게, 적분하는 문제를 냈더라고요. 이러면 컴퓨터 못 푸는데, 그렇게 하면 컴퓨터 못 풀지만은, 할머니도 못 풀잖아. 이런 문제는 보통 사람이 상식을 가진 사람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만드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런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해서 제 느낌에는 그런 차이가 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우리는 인공지능 시스템과 사람의 능력이 차이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은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은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어떤 그림이 있을 때 옛날 우리 영화 보면은 CG로 만든 영화 금방 표가 나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영화 보면 저게 CG인가 아닌가 하는 정도가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 인공지능 프로그램 가지고 어떤 사진을 보면 이것이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를 판별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사람 말이 할 수 있는 문제 볼까요? 알파고는 이제 이겠죠. 병 진단과 치료, 영상 분석, AI 다이어트, 번역, 소설 장작, 음악 작곡, 영화 만들기. 번역도, 요즘 여러분들 외국에 그 영어 편지 쓸 때는 그냥 구글 번역기를 써서 하면은 제법 그럴듯한 영어 문장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팁을 주면은 구글 번역기를 써서 영어 문장을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구글 번역기한테 잘 보여야 돼요. 잘 보인다고 뭔가 하면은 항상 주어를 써줘야 돼요.
주어를 써주고 문장을 짤막짤막하게 자르면은 그걸 번역기가 굉장히 번역을 잘해줍니다. 그러면 그거 조금만 고치면은 바로 쓸 수 있는 정도예요. 한글식으로, 한글은 주어가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그거를 번역기가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그래서 번역 문제 이런 것들, 이 음악도 작곡하고, 그래서 음악 작곡은 여기에, 쇼팽 곡을 받아가지고, 쇼팽 곡을 섞어가지고 컴퓨터가 만든 거 있을 때, 보통 사람이 들려주면 이게 쇼팽 곡인지 아닌지, 뭐, 그걸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작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의 새로운 무기 중에, 기계학습과 데이터 과학인데, 조금 쉬었다 할까요? 조금 쉬었다가, 네, 한 10분, 몇 분 브레이크 합니까? 네, 좀 쉬었다 합시다. 오케이. 앞으로 아마 여러분 자소서나 이런 거 회사에 하는 거 이제 점점 인공지능 시스템을 많이 도입할 겁니다, 아마. 도입한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자소서를 쓰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야 할 거는 선배들 중에서 여러분 봤을 때 여러분 기준으로 잘 된 사람이 어떻게 생활했는가, 학점 관리를 어떻게 했는가, 다른 외부 활동을 어떻게 했는가를 잘 그거를 추적해서 기록을 다 해야 됩니다. 그걸 따라가면 돼요.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 축지법 하는 방법이 뭡니까? 축지법 할 수 있는 방법은 축지법 할 수 있는 사람 뒤에 따라가면 되죠. 그렇죠? 그럼 되잖아. 축지법 하는 사람이 왼다리 넘고 똑같이 따라가면 축지법 한다 이런 농담이 있는데 마찬가지. 보통 보면 학생들이 막 고민을 해. 취업 어떻게 할까 하는데 하면서 다른 선배들이나 그 전에 있는 졸업생들에 대해서 전혀 데이터를 보지 않는 것들입니다. 고민한다고 나아집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걸 보면은, 내가 이 정도 하면 어디 정도 갈 수 있다, 이런 거를 알 수 있어요. 제 경험이 아니면, 석사 때 저는 그 이론 전산학을 했는데, 이론 전산학은, 여러분들 잘 안 했어 모르겠지만, 되게 골치 아프고, 이론물리, 입자물리 비슷하게, 뭐 컴퓨터를 다루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야말로 이론인데, 입학해 가지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너무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 이거를 내가 과연 이걸 논문을 쓸 수 있을까? 이런 전산학에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우리 이제 실험실에 같은 선배들 보니까 저 선배 정도는 할 것 같아 내가 살아가는 걸 봤을 때 그 선배가 졸업하고 나가서 보니까 내가 자신이 약간 없지만은 저기 있는 선배 정도는 내가 따라갈 수 있겠다 생각하니까 그다음 걱정이 없더라고. 그래서 뭐 무사히 다 졸업하고 하는 거지. 그래서 마찬가지 기준을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 실제적인 사람과 딱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막 고민한다고 해서 될 것들 아니에요. 자, 데이터 과학은 아까 데이터 과학을 조금 이야기했었는데 요즘 새로 나온 데이터가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학부 마치고 나중에 유학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외국의 데이터 과학 디파트먼트 학과로 가시는 거를 추천해요. 이제 제가 컴퓨터 전공할 때 그때만 해도 컴퓨터 전공이 뭐 잘 된다 못 된다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그때 컴퓨터 전공을 잘했죠. 지금 이제 미국에서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는 디파트먼트 데이터 사이언스 이런 것들인데 굉장히 잘 팔리고 아주 전도가 유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데이터에서 모형을 만드는 과정에 관한 학문입니다. 새로운 학문이죠. 옛날에 점성술에서 천문학이 탐색하고 신학에서 철학이 만들어졌듯이 계산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20세기 새로운 학문이죠. 계산물리학, 계산화학, 계산생물학, 계산법학, 계산법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즘 이제 뭐 알파고 판사처럼 법적인 법에 관한 문제를 계산 문제를 바꿔가지고 딱 답을 내자. 뭐 판사에 따라가지고 이런 답 저런 답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계산과학인데 이런 것들인데요. 데이터 과학은 통계학 잘해야겠죠. 그 다음에 컴퓨터 과학, 그 다음에 도메인 날리지, 인문학, 요것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내가 계산 법학을 하고 싶다. 알파고 같은 판사를 만들고 싶으면은 통계학, 수학을 알아야 되겠지만은 법학 자체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 과학자가 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통계학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컴퓨터 과학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두 개를 전공하면서 법학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이 많이 올라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컴퓨터를 전공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지금 사회학이나 철학, 생물학 이런 데 있으면은 그걸 열심히 잘 하시고 거기에다가 이게 통계학수와 컴퓨터 과학을 하게 되면은 아주 단단한 데이터 과학자가 되게 되고요. 데이터 과학자가 되기 어려운 만큼 진입 장벽이 높지 다른 사람들이 쉽게 못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모형과 데이터인데요.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해석하는 한 가지 방편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두 가지입니다. 모형을 가지고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데이터를 가지고 모형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모형을 가지고 데이터를 해석하죠. 이럴 거지. 뭐 남자들은 다 늑대 같은 놈들이다. 그 모형이 남자가 모형이죠. 그래서 남자들이 한번 저는 좀 우리가 늑대에서 속성을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모형을 가지고 데이터를 해석하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데이터 과학은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종교나 신념 이런 것도 다 모형이에요. 예를 들면 학생가 시험을 쳤는데 보통 시험 쓰면 성적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가운데 50점짜리가 제일 많고 90점은 작고 30점은 작은데 시험을 치니까 학생 성적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모형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학생들 이놈들이 저 앞에는 뭘 카닝을 했나? 저기 왜 80짜리가 많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모형이 맞다고 생각하면은. 그렇지 않고 나는 모형을 믿지 않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내가 문제를 잘못 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두 가지 중에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강한 모형은 종교지. 종교 중에서 아주 강성으로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형을 절대 바꾸지 않고 그 종교적 모형으로 종교 모형으로 세상을 다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일반인 상황에서는 별 문제, 그렇게 살아도 별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그게 과학에 조금 다른 거지. 요게 여러분들 뭔가 같습니까? 이게 옛날에 중세 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 화성 이런 것들이 지구 주위를 돈다라고 하는 그게 있는 모형으로 만든 거. 이걸 쫙 돌리면은 지구 가운데 있고 화성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실제로 지구에서 화성이 보이는 것들을 이 잘못된 모형으로 계속 고쳐가지고 만든 게 요 놈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모형이 이렇게 태양이 이게 모형이죠, 그렇죠? 요 놈은 단순한 모형이고 복잡한 모형입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중세 때 세상을 해석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물론 계속 할 수는 없지. 너무 모형이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결국 모형의 대결에서 요 모형이 이긴 겁니다. 그래서 그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화성이 어떻게 돌아서 생각하면 화성이 이런 식으로 요렇게 뺑글뺑글 돌았다. 그리고 지구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화성이 가까이 보였다가 멀리 보였다. 저렇게 화성이 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지구가 가운데 있고 화성이 왔다 갔다 하는 모형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형을 가지고 모형을 고수하려고 하면 계속 저렇게 고쳐가지고 자기가 우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접근법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모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 그런 거지. 우리가 남자들은 여자들은 여우 같다. 여자들은 남자는 썩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그건 이제 모형인데 그것 없이 실제로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가지고 남자가 어떻다라고 만드는 것은 그건 데이터부터 모형을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지 올바른 과학적 방향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오존층에 구멍이 난 것이 사실은 오존층에 구멍이 났다고 하는 게 알려진 거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나서 오존층에 구멍이 났다고 알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스웨덴의 기상학자가 라디오 좋은 데를 띄워서 오존층을 재보는 오존이 없어. 그럼 그렇게 해서 처음에 없으니까 기상학자가 그 대학원생들 괜히 뭐라 했겠지. 야, 어떻게 실험을 했길래 오존이 없어. 다시 해. 이렇게 했겠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 잘못된 학생 같으면 데이터를 고쳐가지고 교수님 오존이 있네요. 데이터를 고쳐가지고 이렇게 했겠죠. 그렇지? 왜냐하면 모형을 믿으니까 오존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기상은 모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라디오 좋은데 측정 방법이 잘못됐나, 내가 높이를 잘못 띄웠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고쳐가지고 이제 오존이 측정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여러 번 측정해도 오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존이 없다라고 하는 모형을 수정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렇죠? 그걸 좀 더 일찍 수정했으면 훨씬 더 오존층 보존에 나왔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존이 있다고 끝까지 믿는 사람들은
계속 있다면 라디오 존재를 해서 특정 방법을 계속 고쳐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오존 있다라고 하는 거를 고수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것도 살아가는 데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그래서 너무 강한 모형을 가지고 있으면은 데이터를 자기 모양에 막 맞추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피해를 받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은 종교가 너무 내가 볼 때 굉장히 강한 모형 중에 종교가 한 게 있는데요. 그걸 맞춰가지고 다 해석하려고 하면 불행한 일들이 오는 거겠죠. 자, 이 봅시다. 이게 글자가 이게 3이죠, 그렇죠? 3. 이거는 3 같습니까? 이거는 이 3이가 물어보면 우리가 이 3인가? 이거는 이상한데 2 같기도 하고 그렇게 헷갈리는 걸 뭔가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3이라고 하는 모형이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맞아가면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있기 때문에 요런 것은 3이라고 모형이 비교적 많은데 요거는 8자 같기도 하고 그 말은 뭔가 우리가 헷갈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3이라는 모형이 있는 겁니다. 저게 없으면 이제 좀 이게 장이 그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형에서 데이터를 해석할 것인가 데이터에서 모형을 만들 것인가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전에 과학은 모형에서 데이터를 해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현대 빅데이터 시대는 그거 두 개에서 어떤 것도 더 강한 게 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졌는데 1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야, 굉장히 태수가 좋네. 특별한 케이스다. 1 되고 나왔으니까 오늘 운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모형을 믿지 않으면 야, 이거 주사위가 좀 이상한데 주사위 밑에다가 1 밑에다가 무슨 넣어가지고 야바이 하려고 주사위를 꽂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형을 믿느냐 데이터를 믿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입장이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형을 최소화하고 데이터에서부터 데이터가 하나 들어오면 모형을 하나 고치고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가장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모형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게 모형도 변수가 되고 데이터도 변수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게 데이터 과학이 기존의 과학과 다른 것들이죠. 그래서 이거 아주 재밌는데요. 여러분들 바둑 잘 뜨는 사람 알겠지만 서봉수라고 하는 명인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혼자 독학을 해서 그 전에 조치훈하고 쌍벽을 읽던 사람인데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굉장히 내가 탁견이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바둑을 떠본 사람 알겠지만은 우리가 두텁다, 바둑이 얇다, 뒷맛이 있다, 없다, 굵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누가 이제 뭐 피아노를 이렇게 음악을 하게 되면은 음악 연주할 피아노가 소리가 두텁다, 얇다, 날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하면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계산이 부족해서 만들어낸 감정적인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마치고 알파고 등장 때문에 저런 말들은 싹 없어지는 겁니다. 알파고는 보통 사람은 여기 두면 거기 두면은 이쪽 새가 두터워지는데 여기 두면은 새가 얇아지는 한 대신 알파고는 여기 두면 이길 확률이 당시는 89.2% 여기 두면은 88.2% 숫자로 바뀌어지는 것들이죠. 완전한 계산으로 만들어서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는데 그게 이런 말들로 대신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이런 말들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계산이 불분명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찬가지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약간 좀 얍삽한 것 같은데 약간 무식한 이런 것도 보면 우리가 점수로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데이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수치와 분석해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다. 것이 빅데이터 기본적인 철학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사람에 대한 계산 충분하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빅데이터 시대의 믿음은 충분한 데이터와 충분한 계산이 가능하면 거의 모든 것의 미래를 짐작할 수 있다. 는 것입니다. 수업의 경우 항상 지각하는 학생, 뒷줄 않게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 이게 좀 고치세요. 항상 지각하는 항상 지각해요. 뒷줄 않기 좋아하고 과제 낼 때, 과제를 꼭 마감날에 내야 직성이 풀린 학생이 있습니다. 내가 15월까지 내려가려면 14일 내면 입에 가시가 도는 학생이 있잖아요. 마감날에 내야지 기분이 좋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인데, 반대로, 나는 이게, 인과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성적도 나쁘고, 세속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적어요. 사실 때문에, 이거를 바꾸면은 반대로 이게 여러분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억지로 절대 수업 시간 일찍 들어가고 앞지 않고 과제 빨리 내고 질문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들입니다. 피아니스트가 연주할 때 연주복을 입잖아요, 그렇죠? 사실 생각해보세요. 연주복 입는 거는 그냥 뭐 반바지 입고 이렇게 작업바라고 피아노 치는 거랑 아무 관계 없죠. 그거는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연주복을 입고 하게 되면은 마음이 달라져서 연주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거는 연주복과 연주의 질과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보면 사실은 지각하는 거하고 수업 듣는 건 상관없는 거잖아. 뒤에서 앉아서 열심히 들으면 되지. 과제를 마감날에 내나, 뭐, 그 전날 내나, 마감날 안에 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빅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에 더 나은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기계는 이제 어떻게, 기계가 배운다고 학습한다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좀, 알쏭달쏭 기계가 어떻게 배우지? 기계가 배우는 걸 설명해 줄게요. 자, 요 예를 보여줄게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집에 들어간다. 이쪽 축은 술 마신 양입니다. 이거는 소주 한 2병. 이쪽은 집에 들어간 시간입니다. 귀가 시간 12시. 예. 빨간 표시는 제가 제 집사람한테 혼난 날, 엄청나게 깨진 날입니다. 그 다음에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혼나지 않은 날입니다. 이 데이터가 있어요. 이렇게. 이 데이터하고 이 데이터를 집어넣고 기계학습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학습을 하라 이렇게 하면 기계학습 프로그램이 어떻게 학습하는가 하면은 이 선을 찾아줍니다. 이 선을 찾아준다는 이야기는 내가 요만큼 술을 마시고 요 시간에 들어가면 당신은 혼이 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여기 들어가면 멀쩡할 것이다. 요거는 약간 에러가 있는 것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습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주어진 데이터를 참과 것이 혼난 것, 혼나지 않는 것의 경계를 나눠주는, 경계를 찾아주는 수학적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게 학습을 한다고 하고, 요 선이 학습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서피스죠, 그죠? 예.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합시다. 내가 데이터를 만드는데, 이쪽은 성적이고, A 플러스 A0 쭉 되어 있고, 이걸 리포트를 냈을 때 얼마나 일찍 냈는가, 이거는 뭐, 4일 전에 낸 사람이 해서 성적을 쫙 해서 딱 만들게 되면은, 이게 학습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게 리포트를 일찍 낸 것과, 만약에 연관이 있으면은, 저기 학습 경계명이 예쁘게 나오겠죠. 그렇죠? 이게 학습을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요때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때 혼을 날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죠? 이때 들어간다고 하면 혼을 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벌써 머릿속에 다 저런 것들이 경계선이 아니고, 막연하게 돼 있지. 여러분들 집에 술 마시고 늦게 들어가면, 11시 가면은 부모님한테 혼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잖아. 그렇죠? 왜냐면은 옛날에 그렇게 비슷하게 해서 엄마한테 혼났으니까. 그래서 걱정을 하고 가는 사람들 두고 우리가 뭐라 합니까? 학습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는 사람은 그때 혼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집에 엄마 혼날까 혼나지 않을까 이 생각은 학습 능력이 없는 거지. 지난번에 배운 데이터가 쓰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이제 차원 높은 겁니다. 이쪽은 술 마시냐, 이쪽은 귀가시가, 이쪽은 X축, 이쪽 Z축, 이쪽은 3차원입니다. 반성의 자세. 술 많이 마시고 늦게 들어가지만 집에 들어갈 때 반성의 자세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혼이 나지 않고 그냥 3차원이죠.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되면은 3차원 점들을 이렇게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눈 서피스를 이렇게 보자기를 펴가지고 두 개의 점을 나눠주는 평면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기계가 학습한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수학 문제를 푸는 겁니다. 두 개의 점들이 있으면 점을 나눠주는 서피스 공간을 찾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공지능의 문제를 거꾸로 찾아가면 결국은 수학으로 균합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요즘은 그러면 수학을 잘해야지 이렇게 내가 인공지능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고요. 저런 프로그램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짜도 있어요. 다 공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데이터를 잘 몰라가지고 찾아라 그러면 프로그램 잘 찾아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프로그램 성능이 만족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직접 짜야 되는 거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웬만한 프로그램으로 다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학습 모형은 다양하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행하는 그 딥러닝이나 요즘 유행하는 인공지능에 있는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기 있는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인공지능은 단위계 들어 여기에 숫자가 2가 들어가고 4가 들어가고 5가 들어가요. 여기는 선 위에 곱하기는 곱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요 신경이 여기다 모여요. 해보면은 2 곱하기 마이너스 1, 4 곱하기 3, 5 곱하기 2 하게 되면 20이 되죠. 요 숫자는 뭔가 하면은 여기 들어오는 숫자 합이 9를 넘으면은 여기 신호가 뿅 가는 겁니다. 9 이하가 되면 신호가 가지 않는 겁니다. 저게 이제 단위 신경 뉴런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신경 입력이 4개가 있는데요. 4개가 내가 1, 1, 0, 3, 2, 1, 0은 이쪽 신호가 해피라고 하는 신호가 나오면 좋겠다. 그 다음에 4, 5, 3, 2는 여기에다가 새드라고 하는 신호가 나오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걸 만드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계산을 막 하게 되면 이게 여기 내가 원하는 게 안 나오죠. 안 나올 거 이걸 내가 마음대로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 연결되는 거 꽂힙니다. 숫자로 꽂히고 해서 꽂혀가지고 결국은 내가 요렇게 예를 들면 이걸 스팸 메일 걸어야 되는 거 합시다. 스팸 메일에 여기 뭐 섹시, 뭐 나이트, 뭐 콜, 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있는 스팸 메일 여기에 이쪽이 신호가 나오도록 하고 아닌 뭐 다른 단어가 있으면은 여기 나오도록 하도록 여기 있는 것들을 여기 있는 거 뗐다 붙였다 여기 웨이트를 다 고쳐가지고 그걸 바꾸는 겁니다. 언제까지? 답이 될 때까지. 몇 번 정도 계산하면 저희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저 바꾸는 작업들을 한 1억 번 정도 하면은 그 사람 머리는 저게 어릴 때부터 있는 거예요. 김이 무릉무릉 나고 있는데, 기름이 어릴 때 보면, 우리 애들 보니까 애들은 뜨거우면 모르잖아, 그렇죠? 애들가 이렇게 찻잔 손 대죠. 그러니까 뭐, 애기들이 앵 몰잖아. 그럼 머릿속에서 여기에 김이 무릉무릉 나고, 주전자가 있고, 여기 보이면은, 이게 내가 오른이 운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다 오도록 여기 있는 뉴런들이 막 새로 연결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다음에는 다시는 그렇게 가지 않는 것들이지. 그게 사람의 학습 능력, 사람의 머릿속에서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없는 사람은 뭐 혼나도 계속 혼나고 그런 학습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컴퓨터 내에서 만들어서 여기 있는 것들을 뗐다 붙였다 해가지고 만들어주는 거니까 계산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한 수억 번 정도 계산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숫자 3을 인식하는 인공신경망을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있는 세포, 여기는 세포가 이쪽에 있는 입력단에 여기에 까맣게 되면은 여기 1이 가고요. 희게 되면 0이 됩니다. 그러면 요런 모양을 집어내면은 여기에서 3자니까 여기 1이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3이 아니고 다른 자본 같은 게 나오면은 저기 0이 나오도록 여기는 연결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해요. 해서 내가 요 놈을 넣어서 계산해보니까 요게 1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꽂힙니다. 언제까지 1이 나오도록. 그 다음에 3이 아닌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해보니까 저기 1이 나오도록. 그럼 3이 아닌 것들은 저쪽에 신호가 나오지 않도록 꽂히는 것입니다. 저렇게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면은 나중에 만든 신경은 뭔가 하면 3자를 인식하는 인식하는 인공지능 신경망이 되는 것들이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옛날에는 뭐 바코드가 있는데 요즘은 카메라 가지고 번호판 인식 잘하죠. 그 뭔가 하면 저런 숫자 만드는 것, 숫자를 인식하는 거, 번호판 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들, 이게 3자에서부터 0자까지 다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그걸 만들어서 이제 파는 것들이죠. 손으로 쓴 것이 잘 인식 못해요. 왜냐면 그거는 학습이 안 됐기 때문에. 자, 요즘 와서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 차세대 인공지능인데요. 옛날에는 인공지능이 이제 어떤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 중에 요즘은 이렇게 합니다. 인공지능 2개를 써요. 하나는 가짜 그림을 만드는 인공지능이고요. 또 하나는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판별하는 인공지능 2개를 시합을 붙입니다. 그래서 어떤 트럼프도 아닌, 이거 트럼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이걸, 여기에는 가짜 인공지능 만드는, 여기서 트럼프인 것처럼 다 꽂힙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다른 인공지능 시스템이, 야, 이건 트럼프 아니네, 이렇게 하는 거야. 언제까지? 둘이서 싸움을 해가지고 비길 때까지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사람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의 진짜 같은 가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사진,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람 같죠? 이거 인공지능, 아까 개인의 간이라고 하는 그거 만든 겁니다. 두 개, 하나, 가짜 만드는 인공지능이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인공지능과 싸워가지고 거의 비등할 정도로 그걸 속일 정도. 인공지능이 아주 좋은 인공지능 시스템을 속일 정도로 고쳐서 만들면은 사람도 착각할 정도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게 다, 이거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게 이제 무슨 사회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최근에 그 포르노 동영상 얼굴을 다른 사람, 자기가 괴롭히려고 한 사람 얼굴 사진을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입힙니다, 이렇게. 입혀가지고, 가짜 포르노 그 동영상을 만들어요. 만드는데, 다른 사람 얼굴 사진이 한 5쌍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왼쪽, 오른쪽 찍어서 해서. 그게 굉장히 사회 문제가 돼 있어가지고, 거짓말 하더라도 뭐 AI가 로봇이 사람을 뭐 이렇게 총으로 죽이고 이런 게 아니고, 이 간 시스템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정도.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리포터 이렇게 쓰면은 표절한 거 금방 들키죠? 학교에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공지능 시스템 하기 더 만들어. 이게 표절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내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있어. 그러면은 다른 인공지능 시스템이 저기 표절한 것을 탐색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속일 때까지 계속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은 그건 모르는 거지. 그거는 인공지능 시스템도 모르고 교수님도 모르고 되는 거니까 진짜 매트릭스 같은 세상,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아까 있는 것처럼 이런 사진을 해서 하게 되면 진짜 가짜인지 완전히 이제 모르는 그런 굉장히 아주 황당한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인공지능 문제인데 미국에서 AI 판사가 징역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배심원이 길티, 나 길티라고요. 판사가 이제 형량을 정하죠. 형량을 정하는데, 실제 사례 때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는 이 사람이 풀어줬을 때 재범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풀어주는데, 그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판사에게 징역 6년을 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판사가 징역 6년을 때렸어요. 그 인공지능 시스템도 말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대법원에까지 결국은, 제소했는데 결국은 대법원에서 졌어요. 그래서 징역 6년 끌려간 거지. 그런데 만든 그 AI 판사 시스템이 뭔가 하면은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범죄 영역, 예를 들면 몇 살 때 뭐 사고 내고 하는 거 다 비교해서 이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풀어주고 나서 재범이 많았다고 해서 이제 그걸 풀어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 6년 형을 받은 사람이 그럼 네가 어떤 방식으로 계산했길래 했느라 했을 때 거기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 답을 못한 겁니다. 하여튼 계산으로 해보니까 네가 재범할 확률은 90% 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회 문제화가 되어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은 바둑 둘 때 4콤마 칠해 두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보면 이게 보통 사람을 바둑 두면 여러분들도 이제 스타크래프트나 게임하게 되면은 뜻이 있는 거죠. 이쪽을 내가 새를 쌓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인공지능 시스템은 그냥 완전 숫자로 되기 때문에 저기 있는 것들이 단순히 당신이 재범할 확률이 89.2%가 됐어요. 그 89.2% 계산을 어떻게 했느냐?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 계산해서 대답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에서 막 계산해보니까 마지막 결론이 여기다가 89.9 나왔으니까, 이거는 검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최근 인공지능의 가장 큰 문제. 우리에게 해명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판사는 판결을 쓰잖아요. 너는 어차피 하고 많이 잘못되면 판사가 책임지는 거지만, 인공지능 시스템은 그래서 요즘 있는 것들은 대안은 XI라고 했어요. explainable,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이런 것들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했을 때 옛날에는 저게 고양이 지금은 이제 하게 되면은 고양이인 이유는 귀가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양이다라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잘 되지는 않아요. 빅데이터 산업 이런 넘어가고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빅데이터 한 10분만 더 하고 하실게요. 함정이 뭔가 하면은 알고리즘의 편향성. 예를 들면은 보통 여러분은 뉴스 보면 이제 개표기에서 잘못했다 그러면 하는 이야기가 그쪽에는 개표기 프로그램에 약간은 버그가 있다. 자체 알고리즘 버그다. 시스템 자체가 오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렇게 말하는 것의 속에는 굉장히 위험한 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만드는 거는 그걸 만든 사람의 책임이지 그 자체로 책임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기술 문명의 탈인간화 기술 문명은 그 자체로만 발달하는 것이 내하고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 아까 이야기했던 콤파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건 특정 피고의 재건 가능성을 계산해주는 AI 시스템인데 미국의 특별한 주의를 쓰고 있어요. A씨의 경우는 지금 6년으로 판정. 자, 바꿔봅시다. 자, 내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보니까 AI 판사가 당신은 재범할 확률이 많다. 6년 해야 된다 합니다. 왜? 당신하고 비슷한 사람들도 다 그렇게 나와서 재범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하고 그 문제를 자기가 당한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람 비슷한 거하고 내가 주체적으로 범법을 할까 하고는 뭐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범죄가 있는데 남자야 둘이가 이제 용의자인데 범인은 남자를 글쎄 왜냐면 그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는 남자가 여자고 해서 80%가 더 높다 해서 네가 범죄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당해본다고 생각하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지난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하는 것과 그게 실제로 그게 자기 문제될 때는 다른 예를 들면 똑같은 범죄를 했는데 A씨와 비슷한 사람이 그런 범죄를 많이 지내서 지금 6년 이게 실제 사례입니다. B씨가 이 사람 흑인이고 이 사람 백인인데 백인은 그 다음날 후방 조치가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끄럽게 미국에서 이제 아주 이슈가 많이 돼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저런 문제 때문에 유색 인종들, 흑인들, 히스패닉들, 여자들이 점점 더 불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리한 판정 받은 것이 데이터 다시 그 판결 시스템에 들어가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은 경상도 사람의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 해서 그럼 경상도 사람 많이 저지르니까 그 사람 경상도 사람 집에서 감옥 넣었죠. 그 데이터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60대 40에서 경상도 사람 한 명 더 들어갔으니까 61대 39가 되겠죠. 그 경상도 사람 또 60이니까 그전보다 경상도 사람이 범죄를 더 저지르고 이 사람을 더 감옥에 넣을 가능성이 많잖아. 62%니까 또 들어가고. 이렇게 그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이제 프레딕티브에서 진짜 예방, 빅데이터를 보고 똑똑해서 야 제임스 너 최근에 마약 하려고 그러지 너 조심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미국에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거는 옛날 데이터를 모아서 이런 상황에 있는 애들은 범인을 범죄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 파는 회사가 있는데 그래서 LA에서 거기에는 예방적 범죄 마이너리티 리포터처럼 범죄 저지르기 전에 경찰에 가서 야 니 누구야 너 요새 뭐 마약 그리 하려고 하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의를 주는 것만으로 해서 15% 정도 떨어졌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거는 그 회사 주장이고 실제로는 뭐 유의미한 가치가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뭐 네이버 잘 아시는데 요즘 사람 네이버 좋아하나? 네이버에서 그 실시간 검색어 보면 내가 볼 때는 확실히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누군가가 조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그냥 하면 될 수 없는 것들. 그래서 네이버 알고리즘 전문가에서 평가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가 좀 엉터리인 게 원래 그 컴퓨터 시스템에 알고리즘 조사하려고 하면은 프리징이라는 그 시스템을 딱 세워가지고 그 시스템에서 지금 쓰고 있는 알고리즘을 그 메모리에서 딱 끄집어내야 돼요. 그런데 저 보면은 네이버에서 준 알고리즘 네이버에서 이게 우리가 써본 알고리즘이라고 줬습니다. 교수 몇 사람이 보고 별 문제가 없는데 근데 그 자기들이 주장한 것이 실제로 컴퓨터 내에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그건 모르는 거지 않죠. 그 다음 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거는 내가 볼 때 올바르지 못합니다. 알고리즘 오류를 찾아내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네이버 주장 뭔가 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손을 대지 않았는데 알고리즘이 막 그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여러분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자율주행 자동차가 뒤에 나오고 있지만 사고가 났어요. 사람 쳐서 사람 죽은 케이스 있거든요. 왜 그러냐? 이상한데 이게 인공지능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내가 프로그램을 잘못했다 이야기하는 거 인공지능이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들입니다. 보역에 사고 나는 경우에 자, 이 경우 생각합시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달려 60km 달립니다. 앞에 차가 갑자기 지금 상황이 벌어졌어. 내가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쭉 밀려가가지고
운전사가 죽는 거, 옆에 타고 있는 운전사가 죽고, 이쪽으로 돌리면은 옆으로 가서 가로수를 들어받고 이쪽에 있는 자동차를 학교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꼬마 3명이 죽는다 생각할 경우에 자율주행 자동차는 그거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해야 되겠죠. 내가 박아가지고 옆에 있는 운전자가 죽게 하든지 안 그러면 오른쪽으로 꺾어가지고 저 애기들은 버스 정류장을 박든지 그 두 가지만 밖에 없어요. 지금 0.14에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때 그거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 그런 경우에는 왼쪽으로 가라고 해주는 거지. 인공지능 시스템은 그걸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 하면은, 자, 자율주행 자동차가 제일 안전하게 운전하려고 그러면 시속 몇 킬로로 하면 됩니까? 그래서 앞에는 카메라 봤을 때 조금이라도 사람일 가능성이 0.01%라도 있으면 자동차가 스탑하는 거냐. 자율주행 자동차. 그걸 만들 수 있죠. 사람의 가능성이. 왜냐면 카메라로 했을 때 이 사람인지 아닌지는 확률이 나오는 거니까. 0.01% 정도로 하면 자동차 시속 속도가 한 4km 정도 사람 걷는 것밖에 안 될 거예요. 계속 설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장사가 안 되지. 4km짜리 자율주행 자동차를 탈 바에는 뭐 개슬배탄이 낫지. 그렇죠? 그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속도 올려야 되겠지. 30km 가지고 안 되지. 그러니까 30km 올라가면은 사람일 가능성이 2%가 되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 기준은 누가 결정했으면 그 기준은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이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사고의 문제에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코어는 그걸 만든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사람의 의도가 관철되는 거지 인공지능 지가 알아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나 이런 거 보실 때 인공지능 시스템 자체로 가치 판단을 한다든지 또는 컴퓨터 지가 알아가지고 뭘 이렇게 한 데서 안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믿어서 안 되고 다 결국은 그 개발한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테슬라 모델 X가 사고 나서 운전자가 죽은 경우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 뭐 컴퓨터가 워낙 복잡해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빅데이터 생존법은요. 여러분들은 일단 자기 주위에는 쓸만한 데이터를 다 모아야 돼요. 특히 이제 취업 같으면은 먼저 최근 사람들 다 모으고 빅데이터가 아니고 여러분들 엑셀을 충분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스몰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의 보호 문제 이런 것들 있죠. 요즘 어느 정도로 그 개인정보가 틀리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제 여름 방학 되면은 해외여행 많이 가죠. 그렇죠? 해외여행 가려면은 비행기표 사야 되잖아. 근데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을 거예요. 비행기표가 35만원짜리 샀는데, 다른 사이트 갔다 오면 35만원짜리가 36만 2천원 되었어요.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 경험 있습니까? 살짝 바뀐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35만원짜리가 다 팔렸다고 생각하고 밑에다가 선사합니다. 아까 고객님 35만원짜리는 마지막 고객이 사갔습니다. 남아있는 36만 2천원짜리 두 개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걸 막 사고 싶잖아요. 이것도 못 산다 싶어가지고. 그런 경우는 거짓말이 많아요. 왜냐면은, 컴퓨터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움직이는 속도, 그 다음에 비행기, 마우스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비행기를 이렇게 본 것, 그것 자체가 데이터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 컴퓨터에서, 비행기표 사는 사이트에서 이 사람이, 비행기표가 얼마나 급한지, 안 급한지를 계산을 해서 가격을 야금야금 올립니다. 그래서 보는 계정 한 개 만들고 사는 계정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분신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제 경험에 한번 35만원짜리가 있는데 잠시도 갔다 오니까 36만원도 꼭 올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어떤 전략을 써서 미치광이 전략. 비싼 비행기표를 샀다가 카트에 다 넣었다가 장바구니 했다가 다 다시 버리고 막 미친 데라면 그쪽에 다시 이제 35만원짜리 내주더라 보니까 이 사람 미친 사람이다 싶어가지고 빨리 35만원짜리 주고 35만원짜리를 사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근데 뭐 두 개 남았다는 이야기는 나는 그걸 모르지. 그 사람들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이 쓰는 마우스 이런까지 트래킹을 다 하고 그거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데서 미국 회사에서 연구하는 건데 그것만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쇼핑할 때는 가능하면은 여러분 정보를 작게 주는 게 좋아요. 마우스를 많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딱 봤다가 좋은 거 있으면은 오늘 쇼핑 그만하고 급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싸게 살 수 있는 것들이요. 속마음을 한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전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결국 슈퍼 인텔리전스 시대가 개방할 것이다. 자동화 시스템 나오고 인공지능 외에 또 인공지능, 아까 이야기한 초지능 시대, 인공지능을 다루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지능 시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지금 로봇이 차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로봇이 로봇을 만들면 이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 그 폰 로메라는 사람이 저기 화성에 어떤 로봇을 보내는가 하면은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로봇을 보내면 그 로봇이 화성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로봇을 만드니까 한 10년 뒤에 가면 화성에 로봇을 가득차게 될 것이다. 생태계가 환경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로봇이 로봇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진짜 없어지게 되는 것들입니다. 최근에 일본 가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 티켓 파는 거, 식당 앞에 있는 그 있죠. 티켓 파는 거 있죠. 그럼 이제 그게 사람 입장에서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런 틈새에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 양극화가 심화될 거라고 보는데 아까 이야기한 데이터 과학 이런 것들에서 관심을 가지고 양극화를 줄일 수는 없어요. 근데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는 양극화 될 때 위쪽에 붙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알고리즘 주인은 우리입니다. 이건 재밌는 건데, 여기에, 이런 알고리즘 세상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한 소개하는 책인데, 알고리즘 오퍼레이션, 이렇게, 서치 엔진이 어떻게 이런 인종주의를 더 강화시키는가에 대한 책입니다. 이놈은 Automate Inequality, 그러니까 불평등을 자동화하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판결하실 때 나쁜 판결이 계속 들어가면, 그런 나쁜 판결에 대해 점점점 이게, 이게, 가소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놈은 웨폰 오브 맨, 이건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캐스 온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쓰는데, 수학적으로 모든 분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예측해서 굉장히 사회의 인간성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마우스 상 1끝까지 다 조사해가지고, 그런 걸 완전히 그냥 다 우리 정보를 다 빼먹는 거예요. 그런 것들 위험성을 이제 관심이 있으면은, 여러분, 방학 때 친구들 몇 명하고 스타디 팀을 해서 요 책들 한번 읽어보세요. 그 책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대학생이면 이런 건데, 영어책 스타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양극화 될 것이고,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제어가 된다. 자동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물왕을 해서 자동화를 해서 그런 이야기는 다,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동화에 맞춰가지고, 요즘 공항 가니까 여권도 이제 여권도 자동 심사를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 빨리 들어가죠. 할머니인 사람들은 이제 공항 데 가서도 쉽게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여기, 우리 학교에서 프로그래밍 가르치는데, 예술대 이런 데서는 왜 프로그래밍 가르치냐 이랬는데, 그걸 생각하면 안 돼. 이제는 집안에 있는 가정용품들 이런 그런 것들도 거의 프로그래밍이 가까울 정도의 복잡한 가정 도구가 생깁니다. 제가 집에 있는 거 세탁기 보니까 나도 컴퓨터 프로그램 하지만 기절하겠더라고 보니까 세탁기가 얼마나 복잡한지 엄청 복잡하죠. 그렇죠? 이제는 자동화하는 것들에서 그런 코딩 마인드가 없으면 살아가는데 예를 들면 은행에 가서 다 자동화를 하는데 창구 하나 있는 거 줄 서 있으면 굉장히 늦지. 속도가 늦어지는 거 경쟁력 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전공하든 안 하든 기본적인 이런 것들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가요. 자, 혹시 질문 있는 사람? 내용이 많았는데, 제가 빨리 감이 없지 않나요? 약간 여러분들 기대하는 것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약간 좀 암울한 이야기가 좀 미안하긴 하네요. 자, 질문 한 두 개만 누가? 아무도 질문 안 하면 못 나간다, 이거. 예, 질문. 누가? 예. 일정 광안리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틱토크 짧은 영상 올리는 앱 있잖아요. 근데 그 앱 광고도 없고 아무 그 회사는 어떤 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 그거 항상 궁금했어요.
그 전에 우리 카카오톡 공짜로 썼잖아요. 카카오톡도 쓰고, 그 다음에 쓰는데, 그런 회사들이 돈을 버는 거는, 아까 했죠. 앱을 켜서 사람들이 동작을 하죠. 그렇죠? 동작 데이터를 다 모읍니다. 다 모으는 것이 엄청난 큰 재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옛날에 아무런 그 자기들 광고도 안 했는데 결국 카카오톡 쓴 사람들이 카카오톡 다음에 넘어가고 지금 카카오톡에서 카카오뱅크에서 결국 우리가 다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공짜로 그 쓰게 해서 사용자들을 모아서 사용자들을 결국에는 나중에 유료 서비스로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보고 아까 그다음 동작할 때 우리가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메뉴를 열고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데이터를 쓰는 것들이죠. 그게 굉장히 큰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 실 때는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게 장점이야. 그게 뭐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잘 하려고 하면은 우리 학교에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취업을 잘한 학생들의 자소서나 또는 가서 그 학생들의 성적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쓴 리포트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정리하게 되면 후배들한테 훨씬 도움이 되는데 학점만 보지 마시고 그런 데이터를 모아서 여러분 아까 처음했듯이 취업에 성공한 선배들을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관리를 좀 해주시오. 빅데이터가 아니고 스몰 데이터 자기 주위에 있는 데이터를 모아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거든요.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3학년 이상 없죠? 자,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 질문할 것이 있으면 아까 제 있는 학과 홈페이지 가면은 제 이메일 주소가 있거든요. 뭐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운데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에 또 봅시다. 예.